여러분의 출근길이 막힌 도로 위가 아니라 시원한 한강 위를 달리며 출근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나요? 그런데 이게 진짜 현실이 됐습니다. 2025년 9월 18일 한강에 무리를 달리는 버스가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죠.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편리한 감성 출퇴근 교통수단이라고 홍보한 한강버스입니다. 이 한강버스는 마곡에서 잠실까지 총 7개 선착장을 연결하죠. 하지만 운항 첫날부터 논란이 폭발했습니다. 과연 한강버스는 서울의 교통혁명을 일으킬 꿈의 교통수단일까요? 아니면 175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날린 또 다른 실패작일까요? 오늘 이 한강버스의 모든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강버스가 탄생하기까지는 순탄치 않은 험난한 여정이 있었죠. 원래 2015년에 리버버스라는 이름으로 첫 추진됐는데 그때 총 사업비가 317억 원이었죠. 그런데 중앙투자심사에서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로 심해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재집권하면서 2024년 이 사업이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꽤 신묘한 방법을 썼죠. 서울시가 직접 하지 않고 SH공사가 51%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이 아닌 선착장 건설만 따로 떼어서 경제성 분석을 실시했더니 적합 결과가 나왔죠. 이렇게 해서 까다로운 중앙투자심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선박수주 계약과 제작 과정이었습니다. 2024년 3월 한강버스 운영사가 경남 통영의 가덕중공업과 선박 6척 계약을 맺었는데요. 문제는 이 회사가 불과 계약 3개월 전인 12월 22일에 갓 설립된 신생회사였다는 점입니다. 더욱 가관인 건 계약 체결 시점에 직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입사한 직원 4대 보험 자격 취득일이 계약 8일 후로 되어 있었거든요. 직원도 없는 회사와 수백억 원짜리 계약을 맺은 거죠. 이에 대해 서울시는 조선소 40곳 중 납기를 맞출 수 있는 곳이 2곳뿐이었고 가덕중공업 대표가 대우조선해양 출신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개통 예정이었던 사업이 선박 납기 지연으로 2025년 6월로 연기됐고 다시 9월로 밀렸죠. 무려 3번의 연기 끝에 겨우 개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초기 542억 원에서 시작했지만 1,500억 원, 최종적으로는 1,750억 원까지 늘어났죠.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 속에 첫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를 경험한 시민들은 생각보다 느린 속도에 당황했죠. 서울시가 처음 발표했던 운항시간과 현실이 너무 달랐거든요. 애초 계획으로는 마곡에서 잠실까지 일반 노선으로 75분이면 충분하다고 했었습니다. 급행 노선은 54분이면 된다고 했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 노선이 127분, 급행 노선이 82분이나 걸렸습니다. 무려 52분이나 더 오래 걸리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서울시는 한강 수심이 바다보다 얕아서 속도를 낼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은 사업 계획을 세울 때부터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밤섬 인근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해 팔노트로 저속 운행해야 하고 교량 근처에서도 안전을 위해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건 상식이거든요. 2025년 9월 18일 운항 첫날 잠실선 착장에는 약 200명의 시민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대혼란이 벌어졌죠. 장시간 기다렸는데도 탑승하지 못한 시민들이 속출했고 일부는 화가 나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고령의 승객들은 오래 서 있어서 다리가 아프다며 불편을 호소했고요. 게다가 전날 취향식도 폭우 때문에 취소됐었죠. 기상 조건에 취약하다는 한계가 첫날부터 드러난 겁니다. 그래도 실제로 배에 탄 시민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시민은 우려 섞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막상 타보니 한강 한가운데를 시원하게 달리며 경치를 감상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시민도 대중교통이 꼭 빨라야만 하는 건 아니다. 급하면 지하철을 타면 되고 여유 있을 땐 한강버스를 탈만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출퇴근용으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경치를 즐기려면 유람선이 더 낫고 일상적으로는 지하철이 훨씬 편하다며 대중교통으로서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강버스에 대하여 치열한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한강버스 지지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논리를 보면 대중교통에 필요한 건 속도만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서울시는 이미 세계적으로 훌륭한 대중교통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 한강버스는 시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예로 들면서 그때도 수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즐기는 문화공간이 됐다며 한강버스도 그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퇴근 무렵 한강 한가운데서 바라보는 서쪽 노을은 매우 아름답다며 실용성뿐 아니라 도시의 감성을 풍부하게 하는 교통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비판은 매우 거셌습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은
한강버스는 위장 대중교통 사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죠. 민간 사업자의 책임을 공기업인 SH공사에 떠넘기기 위한 꼼수라는 겁니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팀장은 사업비가 1,750억 원으로 3배 이상 폭증한 한강버스는 모든 면에서 실패한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2시간이 넘게 걸려서 출퇴근 수단으로는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김호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장은 한강버스는 과거 실패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재판이라며 시민의 세금을 엉뚱한 데 쏟아붓는 예산 낭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교통약자를 배제한 설계라며 장애인의 접근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이 아닌 또 다른 차별의 장벽이라고 했죠. 가파른 경사로 끊긴 점자블록 등으로 장애인 탑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설계부터 장애인을 배제해놓고 약자와의 동행을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날카롭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한강버스의 숨겨진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먼저 수익 구조가 정말 이상합니다. 탑승 요금 수입은 전체의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카페와 매점 같은 부대 사업 수익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는 대중교통에서는 극히 이례적이죠.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부대 수입 비중이 10%인 걸 생각하면 완전히 뒤바뀐 구조입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부대 사업 비중이 80%라면 통상적인 대중교통 사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며 주객이 전도된 이상한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운영비 예측도 완전히 틀렸지요. 2024년 서울시는 연간 운영비를 110억 원으로 전망했었지만 2025년 현재 1년 운영비는 200억 원 수준으로 거의 2배나 늘어났죠. 하루 예상 수요도 5,500명으로 잡았는데 이는 서울시 전체 대중교통 이용객 1,400만 명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과연 이런 적은 수요로 200억 원의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출퇴근의 가장 중요한 배차 간격도 계획에서는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으로 평일 하루 68회, 주말 48회 운항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배차 간격이 1시간, 운항도 하루 14회로 운행하게 됐죠. 교통 전문가들은 15분 배차 간격도 도심 통근교통수단으로는 부족한데 4배로 늘어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거기다가 첫 운항이 오전 11시라서 출근 시간에는 아예 이용할 수 없어요. 과거 실패 사례를 살펴보면 한강버스와 비슷한 수상교통 사업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2007년에 도입된 한강수상택시였죠. 서울시는 그때도 수상 대중교통 시대를 열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이용자가 해마다 줄더니 급기야 2023년에는 출퇴근용으로 고작 26명만 이용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실패 원인으로는 선착장 접근성 문제, 연계 교통 및 시설 미비 등이 꼽혔죠. 그런데 한강버스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강버스의 가장 큰 약점은 환승의 불편함입니다. 한강공원에 선착장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에서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의도와 뚝섬 선착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최소 5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긴 곳은 망원 선착장으로 망원역까지 최단 거리로도 약 1.6km나 됩니다. 이런 환승 저항이 수요 부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사업 초기부터 계속 제기됐어요. 서울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여러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각 선착장에 따릉이 대여소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마곡, 잠실, 압구정 3개 선착장에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하기로 했고 마곡 선착장과 망원 선착장에는 새로운 노선의 버스가 생겼지요. 또한 압구정과 잠실 선착장에도 각각 버스 노선이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한강버스와 환승할 연결버스가 있어도 승객이 언제 얼마나 도착할지 예측하기 어려워 정확한 환승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어요. 그는 또 새로운 교통수단이 처음 등장하면 호기심으로 3-4개월간 피크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지속적인 통근 수요와는 다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시범 운영 기간 동안의 연결버스 이용객도 매우 적었어요. 한 주민은 버스를 탔는데 기사 외에는 나밖에 없었다며 아직까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한강버스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강버스의 미래는 어떨까요? 한강버스가 성공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죠. 한강에서는 매년 관공선이나 유람선이 교각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10월부터 하루 30회 운항하면 17개 교각을 하루 500회 넘게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승 체계의 개선도 필수적입니다. 현재의 연결버스와 셔틀버스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또한 기상 조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하고요. 연평균 20일가량은 수위 때문에 운항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까
대체 교통수단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겠죠. 한강버스의 정체성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출퇴근용 대중교통을 지향할 것인지 아니면 관광 및 레저용으로 갈 것인지 말이에요. 현재의 운항시간과 배차 간격을 보면 출퇴근용으로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관광용으로 포지셔닝하는 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서울시도 이를 의식해서 야경 프로그램이나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1,750억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겁니다. 지지하는 측에서는 대중교통 수단의 다양화, 도시의 감성 향상, 친환경 교통수단 등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한강 르네상스 사업처럼 초기에는 비판이 많았지만 결국 성공한 사례도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비판하는 측에서는 세금 낭비, 실효성 부족, 안전성 미검증 등을 지적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강버스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건 시민들입니다. 앞으로 몇 개월간의 운영 실적을 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오세훈 시장도 10월 12일 정식 운항이 본격화되면 한두 달 안에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죠. 한강버스가 정말 서울의 새로운 교통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실패작으로 남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 보이네요. 앞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는 더욱 신중하고 투명한 과정이 필요하죠.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한강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